좀 놀랍습니다. 그렇죠? 네. 요즘 여러분, 네, 이거 올릴까요? 네. 미국의 그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그 트럼프 씨가 정말 공화당 후보가 됐어요. 그죠? 참 놀라운 일이죠. 정말 미국 대통령이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우려가 있죠.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물론 그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적인 어떤 그런 발언을 했지만 굉장히 위험한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세계 각국 정상들이 굉장히 깊은 우려를 지금 표명하고 있잖아요. 도대체 그 트럼프 씨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떠들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미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는지 여러분 좀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 미국 사회에 그래도 미국 사회가 그 민주사회고 시민사회고 그리고 굉장히 그 우리보다는 좀 굉장히 많은 그 자유, 그죠? 우리 한국 보수적 그 어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리버럴할 수도 있는 예? 그런 미국 사회에서 트럼프와 같은 사람이 그런 지지를 받는다. 도대체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미국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미국 사회의 어떤 진면목이 트럼프라는 인물을 통해서 지금 가시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미국이라는 그 사회는 우리는 항상 선진국이고, 그렇죠? 그리고 모든 것이 이제 세계 경찰 국가로서 어떤 그 인권이나 민주나 뭐 그런 어떤 모든 부분에서 어떤 모범적인, 그래서 한국에서는 미국이 하나의 어떤 그 모델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하나의 모범이고, 미국처럼 되는 게, 미국화되는 게 마치 그게 선진화되는 것이고, 민주화되는 것이고, 뭐 그렇게 그 여기는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한국 사회에.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등장했고, 그를 지지하고 있는 미국 사회의 그 어떤 보이지 않는 그 세력들, 우리가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했던 거죠.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고 아니면 우리가 의도적으로 보지 않으려고 했던 미국 사회의 거대한 한 단면을 이 트럼프라는 인물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트럼프라는 인물을 지지하고 있는 또 이런 얘기했다가 트럼프 씨가 대통령 되면 나 미국 못 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네. 오바마 비판하면 미국 그 비자 발급 안 해주잖아요. 비판하면. 미국이 아니라 그런 나라입니다. 자, 트럼프 씨를 지지하는 절대적 그 다수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어떤 계층인지 아세요? 쉽게 얘기해서 화이트 블루 칼라라고 얘기합니다. 블루 칼라는 뭐예요? 노동자들이죠. 네. 노동자들이고 화이트는 뭐예요? 노동자인데 백인 노동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회가 이 중산계층이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지금 미국은 중산계층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특히 이제 금융위기 때 결정적이었죠.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미국을 모든 걸 다 모범적인 사회로 보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살인사건과 범죄 사건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하루에 제가 알고 있기로도 100여 명에 가까운 사람 총기 사상을 당합니다. 네. 근데 우리는 여러분 뭡니까? 중동에 무슨 뭐 이라크전 하면은 미군이 이번에 뭐 열 몇 명이 뭐 사상을 당했다.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사람, 난민들이 몇십 명이 다쳤다. 우리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몇 배가 되는 사람들이 총기 사건으로 죽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뭐예요? 매일매일 전쟁이 벌어지는 나라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 가장 문맹률이 높은 나라, 미국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네, 미국이 가장 문맹률이 높은 나라예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미국이 북한을 갖다가 비판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계 최대의 인권 탄압 국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북한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야, 니네는 세계 최고의 문맹률이야. 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응? 글자도 못 깨우치는 것들이 무슨 인권을 운운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게. 그 미국이라는 나라의 전체 그 나라의 부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상위 1%가 전체 국가의 부를 80% 이상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경제 불평등이 심화된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모델을 삼을 만한, 모범을 삼을 만한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미국을 거의 찬양하다시피 하잖아요, 지금. 미국의 민낯을 봐야 돼요. 근데 미국이 중산층이 완전히 붕괴가 되고 난 다음에 이 백인 남성들이, 옛날 백인 노동자들은 중산층을 이루었던 대다수가 백인 노동자 계층이었거든요. 그들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나니까 그들이 이제 뭔가 자신들의 어떤 절망적인 삶에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그 얘기를 누가 대변합니까? 지금 트럼프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트럼프는요, 상위 1%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여러분, 미국의 최고 에리트 코스는 다 밟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야말로 지금 이제 워싱턴 포스트지가 이제 트럼프를 이제 낱낱이 파헤치겠다.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얘기 하잖아요. 왜냐하면 트럼프라는 그 인물이 갖고 있는 그 위험성 때문에, 거의 그 사람이 지금 부를 축적해온 그 과정이 사기에 가깝잖아요. 그 트럼프 왕국이라는 것을 보면 여러분, 되지도 않은 사업에다가 막 투자자 끌어모아가지고 자기는 뒤에서 주식 조작해가지고 부자가 된 그런 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얼마 전에 워싱턴 포스트지를 보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10몇 년 전인가요? 이제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이제 밝혀놓은 그 기사인데, 트럼프 어느 신문 기자가 어느 인터뷰를 하는데, 그 인터뷰를 할 때, 전화로 인터뷰할 때 트럼프가 자기가 트럼프인데 마치 자기가 트럼프 대변인 양 척하면서 트럼프에 대해서 엄청난 찬양을 하는 그게 뽀록이 난 적이 있었어요. 그거를 또 이제 다시 이제 워싱턴 포스트지가 해가지고 이렇게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이 우리의 나라의 지도자가 된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돼. 이제 지금 전면전이잖아요. 근데 워싱턴 포스트지의 대주주가 누구예요, 여러분? 아마존의 대표잖아요, 그죠? 또 그러니까 또 이제 재밌는 지금 싸움이 오고 하고 있는데, 그래봐야 제가 볼 때 별 의미는 없다고 보고요. 트럼프가 되지는 않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된다면 정말 좀 걱정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죠. 근데 아무튼 그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는 화이트 노동자 계층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 사람들이 사실은 미국의 중산층의 대다수거든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요, 크게 두 계층입니다. 이민자 계층들 있죠. 유색인종들, 그리고 스스로 자유주의자, 리버럴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미국에서 여러분 자유주의자라고 한다면요, 세 가지를 인정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인정해야 이 사람은 자유주의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리버럴리스트. 첫 번째가 뭘까요? 여러분? 첫째가 뭐냐면은 저거예요. 낙태를 인정하느냐. 우리는 낙태하면은 하나님 주신 생명을 거둔다. 자꾸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 낙태라는 그 범위 안에는 피임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같은 사회에서는 그래도 성범죄가 일어나거나 이러면 참 그것도 참 충격적이지만, 미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서양이라는 나라는요, 성도덕 의식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문란한 성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낳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모든 피해가 누구에게 다 가죠? 여성에게 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미국에서는 또 어떻게 합니까? 남자하고 여자하고 보면, 여러분, 미국에는 마더스데이가 있지만 파더스데이는 없습니다. 그거 아시죠?
뭐 그래서 뭐 누가 만들기도 했지만은 별 호응을 못 받잖아요. 이 아버지는요 거의 대부분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저거는 책임도 못 지고 엄마하고 사이에서 나를 놔놓고 가정을 떠나고 뭐 이런 부정적인. 그래서 파더스데이는 없어요. 네. 근데 그 모든 그 자녀 양육에 대한 피해나 뭐 모든 것들 여성한테 다 이게 되니까 그것에 대한 그 의미가 낙태법 반대한다 그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동성애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 그 범죄시해야 될 동성애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이 성도착증에 걸린 사람이 마지막 가는 길이 동성이랍니다. 왜냐하면 이성을 보고 더 이상 성적 매력을, 흥미를 느끼질 못하니까 동성애에 가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성도착증 환자들이 마지막 가는 단계예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어떤 그런 차원에서 도덕적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거지만 태어날 때부터, 우리나라도 그게 문제가 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돼 있어요? 신체 구조는 남자인데 성호르몬이 여자로 돼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거? 몸은 남자인데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정신적으로 여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럼 그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의 성 정체성을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동성을 존중해준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 네? 세 번째. 네? 누가 얘기한 것 같은데? 좀 얘기 좀 해보세요. 저 혼자 얘기하는 것 같아서. 지금 이게 지식 전달의 시간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네? 네? 총기? 아니죠? 개인주의, 사생활이죠. 네, 사생활. 네, 개인주의. 개인의 프라이버시. 네, 그 영역. 그래서 외국에서는요,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인이 무슨, 스캔들을 일으키면 난리 나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미국이나 서구 사회는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대해요, 솔직히 말해서. 네. 클린턴의 지퍼게이트 뭐 엄청난 지금 반향을 얘기했지만 대통령 임기 다 마쳤잖아요. 네?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 뭐예요? 동거를 했어요. 그죠? 그 전에 이혼하고. 그리고 최근에 지금 임기 끝난 그 대통령은 뭡니까? 예? 롤랑드는 어떻게 했어요? 자유연애를 즐기던 사람 아닙니까? 뭘 그걸 가지고 그러냐? 여러분, 그 지도자 중에서 성 스캔들을 가장 많이 일으킨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태리 총리입니다. 네, 이 사람 유명하잖아요. 성인 배우들, 영화 배우들을 갖다가, 포르노 배우들을 갖다가 뭐하고 파티도 막 열고 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정치 지도자를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그건 사생활의 영역이 될 거예요. 참, 우리 동양적 가치로서 이해하기는, 아시아적 가치로 이해하기 참 힘들어요. 하지만 그런 것이 인정돼야 자유주의자인 거예요, 여러분.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배운 사람들, 그죠? 지식인층,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상위에 있는 사람들, 중산층 이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또 뭐냐면 극빈층들, 최하층들, 이민 온 사람들, 히스패닉, 유색인종들, 이런 사람 왜? 그런 소수자들, 약자들에 대한 배려를 민주당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양쪽이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거고요. 공화당은 그 중간이에요. 중산층은요, 여러분 다 공화당을 지지해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미국의 중산층, 이제 무너졌지만 아무튼 그 중간 계층을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의 대다수가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회적인 이야기들을 합니다. 예?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미국의 경제가 무너져서 중산층이 붕괴하는 바람에 생긴 현상이다. 그거 말도 맞아요. 그 말도 맞는데요. 이거를 가장 좀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어떤 문제냐?
여러분, 미국의 상류층이 받는 교육하고 미국의 중산층이, 평범한 중산층이 받는 교육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 재미있는 보도가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그거 하잖아요. 대학생들이 토론 배틀을 하는 거예요. 토론 배틀. 각 대학 팀들이 나와가지고. 그거 가끔 TV에서 중계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이 전국 토론 배틀 대회에서 우승한 팀이 하버드 팀이에요. 뭐 엄청난 똑똑한 팀들이죠. 이 팀들이 토론 배틀을 붙었는데 누구하고 붙었느냐? 교도소 재소자들하고 붙은 거예요. 엄청 재밌었겠죠? 근데 이 교도소 재소자들이 보통 교도소 재소자들이 아니에요. 강력범죄자들이에요. 살인자도 있고요. 폭행범도 있고요. 마약사범도 있고요. 아주 성폭력범도 있고요. 근데 이 사람은 붙었는데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교도소 재소자들이 이겼어요. 주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미국 공교육을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예요. 미국 공교육에 대한 문제였어요. 거기는 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죠. 뭐냐면 이 재소자들이 1년 이상 교도소 재소자들을 위한 인문학 프로그램을 밟았어요. 네. 동서양의 고전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토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소자들을 위한 어떠한 교화 교육을 하더라도 이 재소자들이 바뀌지를 않아. 형기를 마치고 나가면 또 범죄를 하고 또 돌아와요. 이거 도대체 근본적인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어느 대학 교수가 인문학 프로그램을 적용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재수감률은 2% 이하. 100명 중에 2명이 들어올까, 다시 교도소로 들어올까 말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되느냐. 대부분이 다 대학 진학을 한다고. 영문대. 놀라운 결과죠.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는 그 재소자들하고 미국 최고의 하버드 대학생들하고 그것도 미국 전국 대학 토론 배틀에서 우승한 팀하고 붙었는데 여기가 이겨버린 거예요. 근데 그 주제가 놀랍게도 뭐였냐면 미국 공교육에 대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미국의 공교육은 철저히 인문학이 배제된 교육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리더들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동자들을 위한. 그러니까 리더가 누군가에게 지시를 하고 그 지시를 받은 사람이 자기의 역할을 수행을 잘 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미국의 공교육이에요. 네. 이게 예전에 프로이센 아시죠, 여러분? 독일의 비스마르크 아시죠? 프로이센의 전체주의 국가가 프로이센이 원형이잖아요. 그 프로이센의 교육 철학을 그대로 따온 거거든요. 그거를 미국의 실용주의, 프래그마티즘, 제가 말씀드렸죠. 실용주의자들이 미국 사회에서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인문학 교육, 리더의 교육을 시킬 필요가 없다. 그것은 소수 계층에게,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그런 리더들을 키우는 교육 과정을 따로 만들고, 대다수의 대중들은 그러한 공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뭐예요? 노동자들, 군인들, 회사원들, 네, 이런 리더들이 어떤 역할을 주어졌을 때 그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키워내는 교육이 실용적이다. 네. 그래서 그 교육을 도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사립학교를 제외하고는 모든 공립학교에서 인문학이 다 빠져버렸어요. 인문학적 소양이라는 게 없어요. 네. 근데 미국 사립대학이나 사립학교는요, 철저히 인문학을 키우고요. 네. 여러분, 세인트 존스 대학이라고 아세요? 4년 동안요, 동서양의 고전 100권만 읽어야 돼요. 100권. 책만 읽어요, 고전. 그걸 또 치열하게 토론을 하죠. 그 토론 과정이 점수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미국 사회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지금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그 글로벌 기업들 있죠? 예? 애플, 아마존, 세인트 존스 대학 출신들이 다 찾아가고 있어요, 요직들을. 얼마 전에서, 여러분, 그 아마존에서 신입사원 6,000명을 뽑았는데요. 그 중에 5,000명이 누군지 아세요? 인문학을 전공한 사람을 뽑은 거예요. 전혀 이공계통이 아니야. 네. 제가 이공계통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네. 도대체 왜 그러냐 이거죠. 네. 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거기. 자, 그런데 저는 이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는 미국의 화이트 블루칼라, 백인 노동계층, 몰락한 중산계층이 대부분 다 공교육만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사고에 의하면 왜 미국이 경찰 국가가 돼야 돼?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미국이 자국의 국민들을 먹여 살리는데 국력을 썼지 왜 분쟁 지역에 간섭을 해? 왜 다른 나라를 지켜줘?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네. 네? 그런 불만을 갖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누가 해요? 트럼프가 하잖아요. 네. 이제 돈 받고 가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러니까 인문학적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있잖아요. 그죠? 그 범위 이상의 것을 모르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좀, 미국이 그 정도로 여러분 교육이 엉망이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되고 난 다음에 일제 교육의 잔재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미 군정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게 뭐냐? 바로 미국 공교육 시스템을 그대로 심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엄청난 폐해가 발생하는 거죠. 요즘 여러분 있죠? 제가 요즘 제일 재밌게 공부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요즘 제가 공부를 하거든요. 네, 저는 공부는 늘 합니다. 공부가 저는 재밌어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자, 공부가 재밌습니다, 저는. 근데 제대로 된 공부를 해야 돼요. 학교 공부처럼 하면 안 돼요. 제가 요즘 제일 재밌게 공부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수학이에요. 수학. 원래 전 문과 출신이고 제가 수학을 잘해요. 아니요, 저 학교 다닐 때요, 저 수포자였어요. 수포자. 수포자가 뭔지 알지? 수학을 포기한 사람, 수포자. 저는요, 수학은요, 거의 찍었어요, 제가 수학을 50점을 넘어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다른 건 거의 만점 받았거든요. 제가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수학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제가요, 얼마 전에 운명적인 책을 만났어요. 네. 일본의 수학자가 쓴 수학 독본이라는 책을 제가 만났는데요. 수학은 인문학이었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공식만 외웠잖아요. 이게 왜 필요한지, 수열이 왜 필요한지, 함수가 왜 필요한지, 그죠? 예? 3차 방정식이 왜 필요한지, 예? 왜 제곱근이라는 그 숫자 개념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전혀 몰라요. 무조건 주어지고 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던져주고 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왜 이러한 수학 공식들이 나오게 된 그 시작과, 그 배경과, 그 문제의식과 그 해결점을 찾는 과정들을 갖다가 인문학적으로 풀어놓은 것들을 제가 책들을 읽기 시작하니까요, 이해가 쏙쏙 돼. 네. 이해가 쏙쏙 되는 거예요. 수학은 인문학이었던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는 우리를 뭘 만들었어요? 계산기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인문학이 빠진 교육의 맹점이라는 거예요. 저는 수학이 이렇게 재미있는 학문인 줄 몰랐어요. 그리고 수학은요, 엄밀하게 따지니까 정확하게 사고하는 법을 가리키는 학문이더라고요. 요즘 제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제가 지금 생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많은 책들을 읽고 있는데, 수학은요, 생각을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가장 정확한 생각을 해 나가는 과정인 거예요. 생각이라는 것은 결국 문제 해결을 위한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에게 닥치는 수학이 너무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1시간씩 제가 뭘 하냐면 수학책을 보고 있어요. 네. 요즘은요, 서점 가지 않습니까? 제가 수학책만 봅니다. 네. 수학책. 너무 재밌어요. 네. 그리고 제가 우리나라 그 시험 문제에 나온 수학 문제하고요, 저기 노르웨이, 제가 우연히 본 책인데, 노르웨이 수학책을 봤어요. 이건 인문학을 가르치는 책이에요. 이거는 계산기를 만드는, 우리를 계산 기능인을 만드는 책. 그러니 그러니 뭐 수학 올림피아드 뭐 이런 데 나가서 우리가 이기죠. 주어진 시간 동안 많은 문제를 푸는 게 점수의 관건이니까. 계산기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 수학 올림피아드를 싹쓸이 하다시피 하는데 세계적인 수학자가 있어요, 우리한테? 없잖아요. 외국에서 여러분, 우리는 수학 문제 푸는데 계산기 들고 가면 어떻게 돼요? 부정행위라고 하잖아요. 우리 경은이 경빈이 제가 유학 보냈잖아요. 인도네시아도요. 네? 인도네시아, 멕시코는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 아니에요. 거기도요, 계산기 들고 들어가게 해요. 중국도 들고 들어가게 하지. 최근에 와서. 네? 아, 니네 때는 아니었어? 요즘은 중국도 들고 들어가게 한다. 이제. 계산 능력, 연산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여러분 복장 터지지 않아요? 그런 교육을 받아왔던 거예요. 제가 수학이 인문학이라는 것을, 인문학적 관점에서 수학을 봐야 된다는 것을 제가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초등학교 3학년 때, 4학년 때인가? 초등학교 때 제가 수학 문제, 방정식을 처음으로 푸는 시간이었어요. 네? 근데 선생님이 공식을 알려주시더라고요. 이 공식에다가 이 방정식을 대입하면 이런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굳이 그런 방법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이 이제 문제를 풀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와가지고요, 제 나름대로 답을 찾았어요. 근데 맞았거든요. 그랬더니 다른 애들은 다 틀렸어요. 맞았어요. 이거 어떻게 풀었냐는 거예요, 선생님이. 칠판에 써보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썼어요. 제가 어떻게 풀었는지. 그런데 선생님이 알려주시지 않은 공식인 거예요. 선생님이 알려주신 공식과 다른 공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걸 답으로 인정할 수가 없대요. 왜? 공식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요, 너 답 다 외웠지? 그래서 그때요, 너 이것도 풀어봐, 이것도 풀어봐, 이것도 풀어봐. 10문제를 풀게 했어요. 제가 지금도 그게 상처가 됐던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제 한이 맺혀 있는 거예요. 다 풀었어요. 저는 생각으로 푼 거예요. 그 당시에 공식으로 푼 게 아니라. 근데 애들이 제가 푸는 과정 속에서 그 공식을 애들이 이해해버린 거예요. 근데 선생님 얼굴이 새빨개지시면서 제가 지금도 그 선생님 이름이 기억이 나요. 네. 엎드려 뻗쳐 해가지고 그 앞에서 저를 공개적 망신을 저를 때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수학 시험 문제를 다 맞췄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빵점을 줬어요. 학교에서 가르친 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가 불려가가지고요, 엄청 혼나고요. 네? 저희 아버님도 왜 학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하지 왜 네가 네 멋대로 그렇게 했냐. 그 다음부터 제가 수학에 마음이 다친 거예요. 수학에 마음이 다쳐버려요. 여러분, 마음이 다치면요, 생각이 더 이상 그 분야에 잘하지 않습니다. 이건 프로이드가 한 얘기예요. 네. 마음이 다치면. 여러분, 마음과 생각은요 같은 겁니다. 네.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저는 수포자가 됐습니다. 수포자의 길을 살았어요. 그런데 나이가 이제 5학년이 넘어가지고 수학 인문학 책을 딱 펼치는 순간, 아, 수학이 이런 세상이었구나. 원통하죠? 네, 원통합니다. 이게 교육이 만들어온 비극인 거예요. 제가 만약에 수학을 인문학적인 어떤 그런 식견을 가진 선생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또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그런 어쩌면 제가 위대한 수학자가 될 수도 몰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위대한 수학자는요, 다 위대한 철학자와 인문학자들이었어요. 그들이 다. 네? 고대 피타고라스, 제가 나중에 기회 있으면 얘기해요. 피타고라스가 왜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들어낸 줄 아세요? 그게 수학적 문제를 풀기 위해, 단순히 뭐 그 합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다 그 폐해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미국에 그 월가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퀀트라는 그 사람들이 있어요. 퀀트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요, 수학자, 인문학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수학을 전공했고 물리학을 전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인문학을 전공한 사람. 근데 이 사람들이요, 자기가 전공한 그 분야의 그 과학 원리들을 주식 투자와, 예? 경제 지표에다가 적용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정확한 예측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싹쓸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퀀트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 최초의 인물이 나사의 수학자들이 돈 벌려고 월가를 가기 시작하면서 시작되는데, 이들이요 미국의 모든 그 부를 다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억울하지 않아요? 우리의 교육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교육이 그 일제가 짜놓은, 그리고 미 군정이 짜놓은 그 프로이센의 그 노동자들을 키우는 그 공교육 그 시스템 안에서 우린 자라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층들이 계속 뭐 이렇게 외국 유학 보내고 교육에 대해서 이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계속 우리를 대학 입시로 묶어놓는 것도 뭐예요? 줄 세우기 아니에요, 그렇죠?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우생학습 평가 아니에요. 그게 프로이센의 그 전체주의적 교육의 핵심이거든요. 서열 매기고. 그러니까 그 틀 안에서는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세계와 경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오늘 우리 설교와 연관이 있는가? 오늘 설교 본문은 창세기 말씀이고 변화에 대한 얘기인데, 또 오늘 본문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란 말씀인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있죠. 우리가 인문학적 훈련, 여러분 인문학적 훈련이라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문학을 공부한다고 하면 교양을 쌓기 위해서, 아는 것을 낳기 위해서 문자 쓰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인문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공부하는 방법이 잘못됐어요. 우리는 공부한다면 어떻게 해요? 역사를 공부한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인문학적으로 역사를 공부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그 역사의 정신들, 그 시대의 변화들, 그리고 그때 있었던 사건들, 그 인물들이 그 시대의 정신을 어떻게 반영을 했으며 어떻게 실천했으며 어떻게 그러한 결과들이 나올 수 있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점에서 우리 시대를 바라보는 게 역사란 무엇인가? 카가 지은 책에서 나온 그 얘기. 근데 그 책이 여러분 80년대 초반까지 여러분 그게 금서였어요. 그거 아세요?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하여튼 그런 식이었다는 거죠. 인문학적인 어떤 이런 철저히 옛날에 금서였다고 얘기한 것들이 다 그런 거였단 말이에요. 인문학적인 소양이라는 건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스스로 인간으로서 스스로 생각하는 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문학 책은요 여러 참고서를 읽을 필요가 없어요. 딱 한 권을 지고요. 어렵죠. 옛날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공부했어요? 책을 한번 떼려면 어떻게 했죠? 책을 떼려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천자문 어떻게 공부해요? 어떻게 공부하죠, 여러분? 외울 때까지, 딸딸 외울 때까지. 우린 나중에 제가 천자문 얘기를 해줄게요. 여러분, 천자문은요 한자의 기초학문이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알고 있죠? 여러분, 천자문은요 중국 동양 고전의 철학을 천자의 문자에 액기스를 모아놓은 거예요. 엄청난. 그래서 여러분 천자문만 제대로 이해하시잖아요. 동양 고전을 다 섭렵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우리 조상들, 선비들은 어떻게 공부했냐면요, 물리를 터득할 때까지 무조건 읽었어요. 그렇죠? 한 권을 계속 읽는 거예요. 어떻게 읽었습니까? 이 책을 가죽군으로 묶잖아요. 가죽군이 3번 떨어질 정도로 책을 읽어야 돼요. 그럼 얼마나 읽어야 되죠? 도대체? 그렇게 읽다 보면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외워지게 되고요. 그렇게 읽다 보면요, 그 안에서 그 저자가 그 문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그 정신을 우리가 익힐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인문학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읽고 나서 거기에 누가 무슨 말을 했고 누가 어떻게, 그런 지식 알 필요 없어요.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책의 저자가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 왜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런 식의 문제 해결을 선택했는지, 지금 21세기를 사는 나는 공감할 수 없어도 그 사람들의 사고와 그 사람들의 사상을 이해하는 거예요.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인문학을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요, 책을 하나 갖다 놓고요, 그 책을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읽는 거예요. 많은 책, 뭐 몇백 권 읽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읽었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1년에 책 3-4권이라도 그렇게 떼시잖아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이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정신, 여러분의 사고가 훨씬 더 커나가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수학 공식이 몰라도요, 수학 공식을 몰라도요, 어떻게 돼요? 수학 문제를 풀 수 있게 돼요. 안 믿어지죠, 여러분? 나중에 제가 수학 공부 더 열심히 해가지고요, 얘들하고 수학 제가 한번 붙어볼게요, 제가. 응? 니네 수학 잘하냐? 자, 그러면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도 저는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성경에 담겨진 단순한 교리를 성경은요, 교리를 학습시키기 위한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과거에, 지금은 안 그렇지만, 왜 중세 1000년 동안에 카톨릭이 성경을 못 읽게 한 줄 아세요? 성경을 못 읽게 했어요, 카톨릭이.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근데 성경을 읽게 한 건 종교 개혁자들이었잖아요. 성경을 읽자. 그럼 또 성경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게 하는데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을 못하게 한 거예요. 오직 쓰지도 않는, 일상생활에 쓰지도 않는 어려운 라틴어로만 읽게 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원래의 문자인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로 읽는 것도 금지시켰어요. 왜?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어떻게 해요? 철저히 천주교적 교리의 관점에서만 번역을 했거든요. 요거만 읽어야 돼요. 그리고 일반 대중이 읽기 위해서 그 자국어로 번역하는 것을 금지시킨 거예요. 그걸 깬 게 루터 아닙니까? 독일어로 성경을 한 거 아니에요? 난리가 났죠. 네. 성경을 막상 읽어보니까 야, 이거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거하고 다르잖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속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이라는 그 사건은요, 인문학적인 혁명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여러분, 종교개혁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오늘날과 같은 민주시민사회가 성립될 수가 없어요. 아세요? 네? 그 서양의 서양사에서, 서양의 역사에서 뭐 자유, 평등, 민주 뭐 이런 개념은요, 인권 다 성경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물론 고대 그리스 철학도 큰 역할을 했지만 양날개 아닙니까? 그 종교개혁 그 사건이, 그러니까 종교개혁 사건이 딱 터지고 나니까 인간에 대한 성경에서 어떻게 인간을 이해했는지를 알게 되고, 그 인간의 이해에 대한 그 폭이 넓어지니까 그 중세 1000년 동안 금기시되었던 고대 그리스 철학이나 이런 부분들도 종교개혁자들이 보기 시작한 거예요. 어디 한번 보자. 네. 마침 또 신약 성경도 그리스어로 되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문해혁명이 벌어지는 거죠. 르네상스가 터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죠? 르네상스가 터지면서 인간의 삶이, 문명이 발달하는 거예요. 문명이 발달하면서, 예.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됐어요? 그 문명이 발달하면서 그 르네상스 과정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든지 뭐 미켈란젤로 이런 사람들은 예술가이기도 하고 과학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과학이라는 것은 우리는 자꾸 이렇게 구분을 짓단 말이에요. 이건 이공계, 이건 인문. 이 구분 자체가 프로이센의 전체주의적 교육이라는 얘기예요. 이건 통합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이라는 것은요, 한 번도 구분되어 본 적이 없어요. 과학과 인문은요,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르네상스 시대를 보시면 그게 완전히 그 인문학의 최정성기였던 거죠. 인류 역사상. 인간의 사고가 현실화되고 구체화되는 그 과정이 바로 뭐예요? 과학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 뭐예요? 인간의 노동력을 기계가 대체할 수 있는 그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산업혁명이 터진 거죠. 그렇죠, 여러분? 산업혁명이 터지면서 또 18세기, 19세기에 그런 놀라운 어떤 그런 기술적, 과학적 진보가 이루어졌고, 지금 오늘의 이 시대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종교개혁은 성경을 누구나 다 읽을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종교계 입장에서 보면은 세상이 너무 나가버리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고대 그리스 철학,
또 그리고 뭐 그러면서 이제 근대 계몽주의 막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 종교의 영역을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종교의 영역을. 예. 종교가 모든 걸 다 가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 교리화, 도그마화가 되는 거예요. 예. 교리를 만들고,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신앙 수호. 여러분, 중동의 그 이슬람만 여러분 그 극단주의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보수주의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기독교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수, 이 교리를 지킨다, 목숨 걸고 지킨다. 그리고 모든 것을 그 틀 안에서. 그래서 성경을, 보수주의는 오직 구속사적인 관점에서만 성경을 읽고 이해해야 된다라는 원칙을 세운 거예요. 구속사적인 관점이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구원의, 인류 역사가 구원의 역사로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의 관점에서만 성경을 바라보자 이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다 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러냐 이거죠, 성경이. 그러니까 자꾸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해하지 않은 다른 얘기들을 하면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종교. 그러면서 그냥 그 안에서 막 서로 분화돼가지고 지금처럼, 예, 교단이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교단들이. 이런 분열 양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느 교단에도 소속되지 않은, 예. 저도 저게 목사인지 아닌지 거의 구분할 수 없는, 그런 관점에서, 예,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된다. 그럴 때 진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정신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 제한되어진 그 틀 속에서, 뭐 평신도들 교육받는 거 보세요. 평신도 성경 공부 받는 거 보세요. 신학교에서 신학생들 교육받는 거 받아보세요. 이거 완전히 프로에서는 제국주의 교육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평신도들이 받는 성경 공부, 여러분들이 받는 어떤 교리 신학, 예. 신학생들은 성직자로 키워지기 위해서 가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자기네가 배운 걸 가르치냐 말이에요. 절대 안 하죠. 밥 줄 끊어지는데 하겠어요? 그거 가르치면 누가 교회 나와? 근데 저는 가르치는데도 여러분 교회 나오신단 말이야. 많이 안 나와서 문제지. 그러니까 이거 밥줄로 여러분 성직을 하면 안 됩니다. 밥줄로 목회를 하면 안 돼요. 절대로. 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보세요. 오늘 본문도 굉장히 재밌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변화에 대한 건데, 자, 이거 꺼주세요. 자, 여러분, 영원한 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제가 이제 설교를 한번 했었죠. 여러분, 영원한 건, 그러니까 진리는 영원하다. 네? 진리는 영원하다. 진리는 영원해야죠, 그죠? 그죠? 그렇죠, 여러분. 영원하지 않은 것이 진리일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영원하다는 건 뭐죠, 여러분? 변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변하지 않는 거 있어요? 대답을 해도 가장 문제가 없을 분에게 제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이찬희 어머니, 사랑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아니, 저분이 대답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분이 대답하면 큰 문제가 있는데. 안 변해요. 예, 사랑 안 변해요. 그거는 남편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겠죠? 여러분, 사랑이 안 변하면 큰일 납니다. 사랑은 변해야죠, 그죠? 예. 왜 제가 이 얘기하냐면,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그 헤르만 헤세의 그 시달타에 나오는 그 깨달음이 그 강물에서 깨닫잖아요. 그 부처가 있고 시달타가 따로 있죠. 부처가 시달타가 아닙니다. 석가모니가 따로 있고 시달타가 따로 있는데, 그 석가모니가 아니에요. 그 시달타는요, 그죠? 그 주인공의 이야기죠. 근데 둘은 서로 다른 길을 걷잖아요. 근데 깨달음은 같은 깨달음을 얻어요. 근데
이 시달타가 얘기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저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일한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영원한 것은요 변화밖에 없습니다. 변화. 여러분, 영원한 것은 변화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은요 만물이 변화한다는 거예요. 네?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결혼식 그 서약할 때 그 주례 선생님 앞에서 했던 그때 그 마음, 그 심정 지금도 변함없습니까? 정직해지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걸 탓하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변화도요 여러분, 어떤 변화가 있냐면 하향식 변화가 있고요, 그죠? 하향식 변화가 있고 상향식 변화가 있어요. 그쵸? 변화도 좋은 변화가 있고 나쁜 변화가 있어요. 그죠? 자, 이제 다시 묻겠습니다. 이찬희 어머니, 사랑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죠? 그죠? 그쵸, 여러분? 여러분, 변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하다고 생각해요. 변화가 영원한 거예요. 변한다는 게 사실이 영원한 거예요. 모든 것은 만물은 다 변합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건 없어요. 만물은 다 변합니다. 자, 여러분, 세상을 지배하는 법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기물의 세상과 유기체의 세상이 있어요. 다른 세상일까요? 무기물이라는 게 뭘까요? 흙이에요. 흙. 그러면 유기체의 대표적인 건 뭘까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그죠? 유기체. 그죠? 네? 자, 근데 이 유기물의 제가 흙이라고 그러죠. 가장 대표적인 흙. 쉽게 우리가. 그러면 흙의 세상과 사람이 사는 세상이 다른 세상인가요? 다른 세상이에요? 응? 같은 세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물리학이라는 것, 과학이라는 것은 뭐예요?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은 이 무기물의 세상에 대한 연구잖아요. 그죠? 그죠? 물론 그 뭐 생명, 유기체에 대한 연구도 있지만. 자, 19세기에 인류가 발견한 대발견이 있어요. 열역학 제1법칙이 뭐라 그랬죠? 그 어려운 얘기 하는 거였죠? 뭐죠? 에너지 보존의 법칙. 아이고, 본전의 법칙이라 쓰려고 했는데. 보죠? 이겁니까? 이겁니까? 자꾸 헷갈려. 네. 그 다음에 열역학 제2법칙이 뭐죠? 엔트로피. 엔트로피 법칙 아시죠? 자, 여러분,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는 건 뭐예요? 에너지는 여러분, 에너지는 뭐예요? 에너지의 그 형질은 변할 수 있지만 그 에너지의 총량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현대 물리학을 떠받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에요. 그 중에 이제 또 나중에 또 여기에 상대성 이론이 이렇게 추가가 되지만 19세기에 이걸 발견해 놨단 말이에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 이걸 발견한 사람이 여러분 과학자이면서 철학자예요. 자, 에너지 법칙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 우리 수증기를 물을 우리가 비유하잖아요. 물은 어때요? 물인데 물이 어떻게 됩니까?
열을 가하면 어떻게 되죠? 수증기가 되죠. 그죠? 그럼 식으면 어떻게 돼요? 네? 이게 다시 물이 되죠. 그리고 이걸 또 그 기온이 내려가면 얼리면 어떻게 돼요? 얼음이 되죠. 하지만 이런 형질의 변화는 있지만은 그 에너지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엔트로피 법칙은 뭐죠? 엔트로피 법칙은 뭐예요? 모든 만물은 질서 있는 곳에서 무질서로 간다는 거예요. 이 얘기 무슨 얘기냐? 그리고 또 이게 중요한 게 뭐냐? 이 내용이 뭐냐면, 근데 에너지를 전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고무를 만들어내는데 고무나무를 쓰잖아요. 그죠? 고무나무를 써가지고 고무나무에서 고무액을 추출해가지고 거기에 가공을 해서 고무 타이어를 만들었어요. 변화된 거죠, 여러분. 변화된 거죠? 변화된 거예요. 근데 이쪽으로 한번 간 변화를 뒤로 다시 되돌릴 수 있나요? 되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고무 타이어를 가지고 고무나무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죠.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질서에서 무질서로 간다. 모든 것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유기체가 있잖아요. 이 유기체를 가지고 에너지를 변환을 했어요. 에너지 보존 법칙이 변환이 돼가지고 무기물이 됐어요. 이게 돼요. 사람이 땅속으로 들어가서 썩어서 흙이 돼버렸어요. 그죠? 변하죠.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보면 같은 에너지가 다른 형태로 변환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거를 뒤로 백할 수 있어요? 없죠. 유기체라고 하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질서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무기체가 되는 순간, 무기물이 되는 순간 어떻게 되죠? 무질서해지죠. 그죠? 해체가 되니까. 이게 엔트로피 법칙이에요. 이게 이 물리적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온 우주를 지배하고 있는 무기물의 세상이나 유기체의 세상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왜? 유기체라는 것도 결국 무기물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원칙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 있잖아요. 제가 이제 프로이드 얘기를 하면서 여러 번 한번 얘기했을 겁니다. 자, 인간의 생각도, 인간의 의식, 인간의 감정도 결국 에너지 보존의 법칙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배고파요. 내가 배고프다는 것을 느끼는 것은 그 본능이 나에게, 내 몸이 에너지 부족한 상태를 느끼잖아요. 그죠? 힘이 없어요. 그죠? 힘이 없단 말이에요. 힘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 나의 육체적인 필요가 나의 이드에게, 본능에게 자극을 해요. 야, 빨리 먹을 걸 먹으란 말이야. 그러면서 내 안에 먹고 싶은 음식에 대한 심상을 떠올려요. 그죠? 그쵸, 여러분? 그쵸? 그래서 우리는 그걸 먹으려고 찾잖아요. 그리고 그걸 먹기 위한 과정을 나의 이성이 움직이잖아요. 이성이 움직이는데, 근데 먹으라고 해서 다 똑같은 걸 먹을 수는 없죠. 어떤 건 독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어떤 거는 몸에 좋은 거, 나쁜 거, 그런 걸 가리잖아요. 이성이 하는 거죠. 근데 또 그 과정에서 초자아는 뭘 하죠? 야, 이건 언니가 먹을 거야. 엄마가 언니 먹으라고 남겨놓은 거야. 나는 아까 먹었잖아. 나는 딴 거 먹어야 돼. 근데 나는 그래도 먹고 싶어. 내가 먹고 뚜껑 덮어놓고 난 침뚝 되면은 모를 거야. 이런 초자아와 자아의 싸움. 그죠? 네. 초자아는 도덕률이라고 그랬죠. 이게 우리 의식 속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이러한 정신 에너지. 그죠? 자, 보세요. 인간이 에너지를 어디서 얻죠, 여러분? 인간이 무기물에서 얻어요. 그죠? 우리가 뭐 쌀을 먹고 고기를 먹더라도 다 분해해가지고
우리가 소 그 자체를 먹는 게 아니고 쌀 그 자체를 먹는 게 아니잖아요. 단백질을 섭취하고, 그죠? 지방 섭취하고, 탄수화물 섭취하는 거 아니에요. 무기물이 우리의 에너지원이에요. 근데 이 에너지가 1차로는 육체적 에너지가 된다 이거예요. 육체적 에너지. 그죠? 그래야 몸을 움직이니까. 근데 이 에너지가 고갈됐을 때 이 육체적 에너지가 어떤 기적을 일으키느냐 하면 이거를 정신 에너지로 전환시킵니다. 정신 에너지. 놀랍게도. 이것은 입증이 되지만 이 과정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프로이드 시대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최근에 와가지고 이제 인간의 그 뇌 구조를 이해하면서 아, 이것이 화학 반응과 전기 반응에 의해서 이 육체적 에너지가 정신 에너지로 전환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최근에 와서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정신 에너지가 에너지 보존의 법칙처럼 이 정신 에너지가 딱 되는데 이 정신 에너지가 끝납니까? 그럼 어떻게 하죠? 이게 우리 육체에게 또 영향을 주잖아요. 배고프다는 걸 딱 떠올렸어요. 정신 에너지. 자, 그러면 내 몸에 정신 에너지가 명령을 내려요. 네. 자, 저 앞에 먹을 것이 있다. 저 먹을 것을 취해서 먹어라.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정신 에너지가 다시 어떻게 돼요? 육체 에너지로 전환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사람이 안 먹으면요, 육체적으로만 죽는 게 아니에요. 정신적으로도 죽어요. 그죠? 무기물이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정신 에너지로 전환됐다가 다시 육체 에너지로 전환이 돼요. 자, 이것이 엔트로피 법칙에 부합합니까? 부합하지 않습니까? 부합해요? 부합하지 않아요? 부합하지 않죠. 부합하지 않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리고 자, 보세요. 엔트로피 법칙에 의하면 모든 것은 질서에 의해서 질서 있는 상태에서 무질서한 상태로 가는 거고, 무질서한 상태에서 질서로 갈 수 없어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 전제에 의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죠? 사람이 살아있는데, 예? 질서 있는 생명체로서 내 안에 생명의 모든 그 현상들이, 그런 작용들이 질서 있게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질서가 해체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것이 다시 복원될 수 있느냐? 복원될 수 있냐는 말이에요. 복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질서 있는 상태에서 무질서한 상태로는 갈 수 있지만 무질서한 상태에서 질서 있는 상태로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엔트로피 법칙에 의하면 세상은요, 태초부터 어떤 상태가 돼야 되죠? 원래 있던 그대로가 돼야 돼요. 네? 그렇죠? 원래 있던 그대로. 근데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엔트로피 법칙에 의하면요, 이 세상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존재할 수 없죠. 왜? 질서 있는 것으로부터 무질서로 가는데 엔트로피 법칙, 무질서에서 질서. 근데 세상은 어떻게 해요? 무에서 유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얘기 아닌데. 이건 뭘 말하는 거냐? 이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은, 생명이 존재한다는 것은요, 이 엔트로피 법칙은 그냥 만물 그대로 두는 거예요. 이 역작용을 일으키는 최초의 원인자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도 마찬가지고 엔트로피 법칙도 마찬가지고, 이건 다 뭘 얘기하느냐? 이 법칙에 역행하는 누군가가 인간을 이렇게 만들었고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뭐냐면 현대 물리학이 발견한 창조주, 그 창조주가 기독교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그 창조주가 없으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맞죠? 그럼 맞죠? 집을 지었어요. 그 집이 세월이 오래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집이 다 낡아지고 썩어지고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다 무너져 버리죠. 집터도 무너지고, 그리고 막 그냥 초목이 무성해지고 폐허가 되잖아요. 이거는 엔트로피 법칙을 보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 물고기 한 마리가 있어요. 그 물고기를 바닷속에서 막 이렇게 막 헤엄치고 다니는데 그걸 잡아가지고 잡아놨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죽고 썩어지고 없어지겠죠. 그렇죠. 엔트로피 법칙에 보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역행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우리의 삶에는. 그죠?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하면 에너지는 순환을 해요. 정신 에너지가 육체적 에너지가 정신 에너지가 있는데 정신 에너지가 다시 육체적 에너지가 가는 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간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활동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과연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뭐냐라는 거죠. 뭐냐?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너는 흙이니.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 이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은요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어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자, 뭐예요? 흙은 뭐라 그랬죠? 유기물. 그죠? 인간의 이름이 그래서 아담아가 흙이고 아담이라고 이름이 지어진 거라고 그랬죠? 너는 어디서 나왔다고요? 생명을 가진 모든 생명은 유기체는 무기물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다시 뭐라고요? 흙으로 돌아간대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여러분, 영원하다는 것은 뭔지 아세요? 영원하다는 것. 여러분, 유기체는 영원할 수 있습니까? 유기체 가운데서 영원한 거 있어요? 있으면 말해보세요. 영원히 사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생명, 유기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유기체는 불가능해요. 영원이라는 것은. 그죠? 그러면 영원한 건 뭐가 영원해요? 성철 스님이 말씀하신 산은 산, 물은 물. 산은 뭐예요? 산이 유기체예요? 무기물이에요? 무기물이죠. 물도 마찬가지죠. 영원한 건 무기물이에요. 여러분, 영원하다는 것은요, 물리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인문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유기체에서 무기물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영원한 거예요. 유기체가 무기물로 변화하는 것이 영원한 거예요. 이게 엔트로피 법칙이에요. 영원하니까 이게 진리가 된 거죠. 그죠? 그런데, 자, 보세요.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죠? 지금 이 대목은 뭐예요? 아담에게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죽음에 대한 이야기.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환원되는 거죠, 흙으로. 그죠? 그죠? 이건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도 맞고 엔트로피 법칙에도 많아요. 그렇다면 아담이라는 그 존재 그 자체는 어떻게 됐냐예요. 누가 흙에서 이 유기체, 무기물에서 유기체를 만들었냐 이거죠.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창조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창조주가 계시다는 창조주를 상정하지 않고는, 조물주를 상정하지 않고는, 조물주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고는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물리법칙이 우리에게 반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어오셨던 신존재 증명 중에서 가장 그럴듯하지 않아요? 응? 프로이드도 인정했어요. 육체적 에너지에서 정신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을, 그리고 또 정신 에너지에서 육체적 에너지로 전환되는 이 에너지의 이 변환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현상으로서, 실험으로서는, 임상실험으로서는 증명이 되는데, 이것이 어떠한 과정에 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알 수가 없다고. 불가해요. 네. 그리고 이 물리체의 이 법칙, 네? 이 엔트로피 법칙, 모든 것은 질서가 있는 상태에서 무질서한 상태로 가지, 무질서한 상태에서 질서 있는 상태로 가는 것은 아니다. 이 연력학 제2법칙,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 두 개의 법칙, 이 두 개의 기본 법칙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의 존재, 인간이라는 존재, 이 세상의 존재라는 이러한 존재론적 그러니까 문제의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이것이 창조주가 계시다라는 것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결론에 도달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무조건 믿어, 응? 창조주가 있다는 걸 믿어, 믿으면 너 구원받아, 물론 그 말도 맞죠. 맞는데 그것만 강조하는 거하고 이러한 내용들을 얘기하는 거하고, 여러분 어느 게 더 우리에게 와닿을까? 전자는 뭐냐? 공식만 외워, 그러면 넌 구원받아. 응? 공식만 외워, 그럼 넌 맞는 거야. 근데 후자는 뭐예요? 수학을 인문학으로 이해했을 때 추리를 터득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우리는 어떤 신앙을 추구해야 될까요? 그리고 우리 자손들에게 어떤 신앙을 가르쳐야 될까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먹어야 산다고 했잖아요. 먹어야 산다는 것도 우리가 이 관점, 이러한 그 이해를 가진 그런 그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말씀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언제 쓰여졌느냐? 우리는 창세기가 뭐 아담 하와 시대부터 쓰여져가 내려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가 쓰여진 것은요, 아무리 거슬러 올라가도요 6,0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거슬러 올라가도, 그러면 지금 예수님 이후에 2000년 빼고 그러면 기원전 한 4000년 전, 그죠? 그러면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 청동기 시대란 말이에요. 청동기 시대. 그리고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 초기 그리스 시대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지도를 보면은 그걸 우리가 중동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도 중동이라고 부르고 서양 사람도 중동이라고 불러요. 거기가 사실은 오랫동안, 지금 우리가 세계 전도를 보면 대한민국이 중간에 있잖아요. 사실은 세계의 중심이 거기라고 생각했어요. 거기가 다 정중앙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 땅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은 서양, 동쪽은 동양이라고 했던 거예요. 동서양이 만나는 곳이에요. 그렇죠? 그 옆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 팔레스타인 그 옆에는, 그럼 인도가 있잖아요. 페르시아 건너 인도가 있잖아요. 인도 건너면 중국 중화문화권, 우리나라까지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쪽 건너면 여기 바로 지중해 붙어 있잖아요. 실크로드, 모든 실크로드가 여기를 다 통과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가 동서양의 문화가 교차하는 곳이에요. 동서양의 철학이 교차하는 거예요. 동서양의 종교가 교차하는 거예요. 네. 가장 인간의 정신 문명이 고도로 발달된 지역이었다는 거죠. 바로 이 지역에서 창세기가, 성경 창세기가 최초에 쓰여진 거예요. 근데 이 창세기의 내용을 보면은, 정직하게 봅시다, 우리가. 정직하게 보면,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창조기사가 우리 기독교에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대의 고대 종교들이 공통적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노아 홍수까지는 거의 똑같아요. 네. 그 말은 뭐냐? 야, 이거는 우리 기독교의 유일성을 훼손하는,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종교적 배타성을 갖고.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이 말이 맞다는 얘기죠. 그 당시에 모든 종교 철학이 같은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실제로 이게 인류 역사 초기의 역사라는 것을 오히려 반증하는 거 아니에요? 반가워할 일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조로아스터교, 배화교에 보니까 똑같은 내용이 나온다. 야, 이건 마귀의 장난이야. 실제로 보수주의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귀가 몇천 년 전에 조로아스터교 그 사제들한테 그런 기독교의 권위를, 진리성을 훼손시키기 위해서 마귀가 장난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역사적 유물은 부정 못하거든요. 그게 바로 여러분 북한 사회 아니에요? 그죠? 그쵸 여러분? 북한 사회의 열렬한 추종자가 우리는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노아 홍수 얘기가 중국 고대 역사책에 나와요. 누와라는 인물로. 이름도 비슷해. 노아와 누아. 그 내용을 보면요, 그 아들 숫자도 다 나와요. 똑같아요. 네. 한자로 그 있어요. 그게 보면. 네. 갑골문자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자, 이런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인류 초기의 역사가 공통된 역사를 갖고 있었다는 거. 그리고 세계 고대 문명들이 그러한 그 역사적 기억들을 문헌으로 남겼다는 거. 그리고 그 문헌 중에 아주 중요한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생각들이 여러분 우리가 처음 하는 생각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 엔트로피 법칙 이것도 있잖아요. 고대인들이 우리가 지금 이제 와서 우리가 발견한 거라고 주장을 하지만 여러분 고대인들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인식들을 다 갖고 있었어요. 네? 인식들. 그것을 우리는 재발견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자, 오늘 변화잖아요. 변화는 뭐예요? 오늘 주제에서 보면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던지신 변화예요. 그죠? 우리 인생을 향해서.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뭐예요? 어떤 인생이냐? 우리의 인생은 무기물에서 생명을 가진 유기체가 되었고, 생명을 가진 유기체에서 다시 무기물로 돌아가는 이러한 변화의 과정을 겪는 존재. 그것이 죽음이고, 그리고 그 죽음이 뭐예요? 제가 아까 그랬죠. 영혼의 의미를 말씀드렸죠. 영혼이라는 것은, 영혼이 존재하는 건 뭐예요? 무기물이에요. 무기물은 영혼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 영혼의 상태로 가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 변화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것을 변화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왜? 우리는 원래 지금은 생명을 가진 유기체로 존재하고 있지만 우리는 원래 뭐예요? 여러분? 무기물이에요. 인간은 무기물이에요. 무기물이 유기체가 된 거예요. 창조주에 의해서.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는 다시 엔트로피 법칙에 의해서 무기물로 돌아가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리고 그 인생, 그것은 우리에게 정해진 것인데 거기에 그 형벌이 있어요. 그 형벌이 뭐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형벌이라는 거예요. 선악과에 대해.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생존의 문제, 여러분
우리 학생들 아직 모를 거예요. 형벌이죠. 아니세요? 여러분, 생존한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큰 형벌인 줄 아세요? 그 인생이 던져진 거예요. 생명이 던져진 거예요. 모든 생명은요, 여러분,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존해야 돼요. 그죠? 그 생존의 과정, 생존의 방식이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에덴 동산에서의 삶은요,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삶이었어요. 그죠? 모든 생존이 보장되어져 있는. 그죠? 에덴 동산이란 그 상징성을 의미하잖아요. 그게 바로 그 그리스 시랍에 나오는 그 엘리시움 아니에요? 엘리시움. 예, 엘리시움. 예? 모든 것이 해결되어져 있어요. 근데 인간은 그걸 뛰쳐나온 거예요. 인간이 선택한 거예요. 그 선택이 뭐야? 그 선택의 결과를 책임지는 것이 바로 형벌인 거죠. 그 선택에 대한 그 감당해야 될 가장 큰 책임 중에 하나가 뭐냐? 스스로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것이 인간의 삶이라는 거죠. 인간의 삶. 그러니까 처절하게 그 생존의 그 과정을 겪어온 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자식들 속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부모님 이해해야 돼. 공부하라는 얘기가 딴 얘기가 아니야. 부모님 그 치열한 생존의 과정을 겪고 있거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제 집사람하고 얘기를 하다가 애 낳는 것도 죄다 그랬습니다. 가만보니 애 낳는 것도 죄네. 여러분,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유기체에서 무기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정해진 운명이에요. 그죠? 근데 부활은 뭐죠? 부활은 뭐예요, 여러분? 부활은 무기물이 죽은 시체가 다시 생명이 되는 거잖아요. 유기체가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에이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그게 가능하겠어? 저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왜 가능하다고 믿는 줄 아세요? 네? 하나님의 창조가 바로 그 사건 아니에요? 그죠? 이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무기물이 유기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은 그게 진화의 과정이든 뭐든 간에, 네? 진화의 과정이든 빅뱅이든 뭐든, 아무튼 유기물이 유기체가 됐으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거고 이 세상이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게 가능하다고 한다면 부활이 왜 불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그렇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져요. 그죠? 그럼 우리는 이 유기체로서 우리가 무기물로 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생존해야 되는데, 먹어야 사는데, 이 먹어야 산다는 것이 단순히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생존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남아야 하는, 살아가야 하는 그 생존의 과정이 우리의 삶인데, 우리가 어떻게 생존하느냐, 우리의 생존의 방식,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 그 삶이 우리에게 던져진 숙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던져진 숙제라는 거죠. 그 숙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고, 그 숙제를 풀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지침이 되는 것이 바로 성경, 우리의 신앙. 그리고 저는 거기에 인문학적, 식견, 인문학적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언젠가 우리가 다시 무기물로 돌아가고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무기물 상태에서 다시 유기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우리에게 가능성으로서 존재한다는 거죠. 여러분, 흙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우리 열심히 삽시다. 우리는 살아남아야 됩니다.
누가 그런 얘기해요. 이긴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이긴다는 거. 정말 그게 공감이 됩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제가 계속 요즘 강조하고 있는 인문학이라는 게 바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를 고민하는 거예요. 네. 그 고민들.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부 다 끝냈다고 졸업장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해야 하는 공부인 거예요. 네. 치열하게 고민하고.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좀 더 나은 답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정답이 딱 하나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최선의 답은 얼마나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계속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프로이드가 아주 멋진 얘기를 했어요. 프로이드는 뭐냐면 우리의 욕망, 우리의 욕구, 우리의 본능, 그 생존에 대한 문제죠.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수단과 도구는 언제든지 교체될 수 있다. 그 교체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장이고 성숙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때려가지고 힘으로 빼앗아 하는데 좀 크면 어떻게 됩니까? 예? 여러분, 상대방을 달래고 얼레고, 나중에는 또 싸울 필요 없이 서로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 생존의 도구와 방법과 그 수단을 우리가 선택해 나가는 그 과정, 그것이 우리 인간의 성숙의 과정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자, 그리고 함께 이 시간